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자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 술판을 벌였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 인터넷 매체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에 이어서 윤 대통령까지 직접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면 문제를 꺼낸 측에서 확실한 정황과 증거로서 사실을 입증하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떠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김의겸 의원과 해당 매체는 폭탄만 던져놓고선 뒤로 쏙 빠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명색이 언론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로선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김의겸 폭로 사태 후속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은 당에서. 아직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죠. 정작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녹취가 있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야당 의원들은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니면 질의를 못 하겠네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한 장관이 민주당 차원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은 없냐면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입에 담기도 그렇다고 상당히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아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술자리 의혹 제기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격과도 관계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김의겸 의원에서 시작된 이 술자리 의혹이 단순히 자신과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 국격까지 건드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 장관에 이어서 윤 대통령까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제 갈수록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태는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전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는 것이 주사파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 만 매우 큰 일이다.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민주당으로 많이 들어온다며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비슷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동민 우상호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첼리스트의 이 생생한 증언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리고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제보를 받았을 때 충분히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의겸 의원하고도 오늘도 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랬습니까? 지속적으로 좀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네. 충분하게 해명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의겸 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술 먹는 얘기니까 저도 술 좋아하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는 안 했는데 네. 남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법사위 국감 다음 날에 서면으로 입장을 낸 후에는 관련 논란에 대해 침묵했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의겸 의원 국회 정보위에 아마 참석을 했나 봅니다. 그 정보위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 술자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그러니까 국회 징계입니다. 국회 윤리 징계안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당정대, 그러니까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르르 몰려와서 나한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황과 증거가 없이 질문한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잘못했다면 그건 뭐 기자증 반납해야 될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제 배지를 빼야 하는 일인다. 하지만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런데 사과를 요구했는데 과연 대통령은 그러면 사과를 했느냐? 대통령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그 술자리 주선자죠. 바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인터넷 매체의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 짜집기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건 금방 드러날 일이다.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없던 말을 만들어냈다, 조작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저희 이채림 기자가 말씀했듯이 이런 질의응답 전반적인 내용에서도 결국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구체적인 술집의 위치 아니면은 거기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그 제보자의 여친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첼로를 연주했다는 분의 어떤 구체적인 신상이나 그분과의 어떤 또 추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몇 번 말씀드리듯이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것을 내놓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 의원 그렇지 않고 있는 그 배경과 이유 역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 의원은 어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추가 입장이 있냐는 질문이 쏟아졌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당 차원에서 이미 입장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다면 나도 사과를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 사과를 약속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의 어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집 발언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서해 사건 하러 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은 당에서. 아직 따로 대응은 안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한 장관은 계속 명예훼손 혐의라고 말하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오늘도 김의겸 의원과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장관 법사위 국감 다음 날인 25일에도요. 김 의원에 대해서 거짓말 면허증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이어서 어제는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한동훈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서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맞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데다가 당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이 술자리를 자주 한다고 주장한 우상호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의 오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죠. 정작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묻고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드리게. 한 장관의 오늘 발언은요. 한 장관이 오늘 교정 관련 어떤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참석한 길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저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장관의 얘기 중에서 NHK 룸사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일은 지난 2000년 5월 17일이었죠. 5.18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광주를 찾았던 현 야당 계열의 386 세대 정치인 일부가 전야제 끝난 직후에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셔서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상호 의원도 있었던 거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당시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됐을 때와 지금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 베이던 재소자 박철민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국감장에서 또 제보를 바탕으로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슷한 측면이 또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김용판 의원은 박철민 씨가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정황이 담긴 자필 진술서와 현금 다발이 놓인 사진 등을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현금 다발이 놓인 사진이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박철민 씨의 사채, 렌터카 업체 홍보 사진인 점이 드러나면서 해당 의혹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김용판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제보자 박철민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면책 특권으로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됐고 장 변호사 역시 지난 9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장 변호사의 처벌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당시 논평을 낸 인물이 바로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지만요. 이렇게 공수가 지금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이 당시에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면책 특권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작년 국감장 상황과 지난달 나온 김의겸 의원의 논평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내에서도 김의겸 의원의 술자리 의혹 제기와 여기에 힘을 보태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당 내부를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이런 중대 사안을 폭로를 하려고 했으면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제보를 받았다고 녹취 파일을 튼 것밖에 없다면서 매우 잘못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함량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감장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등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일이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류호정 의원이요, 어제 국회 본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첫 해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를 밝혔는데요. 류 의원은 민생을 살피라는 국감 본래 취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겠냐고 맞받아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면서 양쪽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류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찌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김의겸 의원을 향해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정신이라며 일고의 언급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어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이 뜬구름 잡듯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앞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팩트부터 찾아놓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사실 아닌 거가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 협업하여 정치 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TF 운운하고 있습니다. 잡범들을 끌어들여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 전과 오범의 지모씨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이젠 유튜버와 첼리스트의 청담동 술집 조작 사건입니까?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입니다. 전대미문의 대선 후보 및 당대표를 범죄 혐의자로 세워놓고 그의 측근들이 죽어도 조문은 고사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비정한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네,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을 한 건데요. 김 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징계안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원내 부대표단 등 총 20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먼저 국회법 제25조의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윤리의 징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어떤 조항이 위배된다고 해서? 국회법 2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146조의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보를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확인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왜 거짓으로 단정짓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던지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의겸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재생했던 그 녹취 파일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을 재생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당시 여자친구이자 해당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김혜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제보자가 이 녹취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첼리스트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음하고 제보했다면서 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비대위원은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고 지적하고 김의겸 의원 역시 제보자나 관련 내용을 방송한 인터넷 매체와 함께 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혜인 비대위원은요, 첼리스트 A씨의 가족이 동의 없는 녹취와 제보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첼리스트 A씨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의 개인 SNS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쏟아지는 관심과 악성 댓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른바 술자리, 술판 의혹 제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야당은 당 안팎의 비판 그리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지도자와 중진들이 나서서 지금 싸움의 판을 키우고 있는데 이건 또 과연 어떤 의도가 있을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민생과 사실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황인데 이런 술자리 출입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고위 공직자들이 굉장히 좀 겸허하게 성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선 들고요. 일단은 이거의 시작은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없었다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이걸 시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술집이냐 아니냐, 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펌의 변호사들과 같이 술자리를 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한다면 이 사안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명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우리 딱히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오빠라는 분이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안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 첼리스트가 2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구체성을 갖는다면 사실 문제 제기할 그런 어떤 근거는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그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여기도 뭐 안 한 걸로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조폭한테 돈을 받은 사진을 국감장에 올렸고 그것이 일파만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이었던 이재명 후보죠. 후보 지사가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공직이 고위 공직이 무슨 어디 판돈도 아니고 걸겠느냐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참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규명은 반드시 돼야 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양쪽이 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화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재정 의원의 악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두 세 가지 다 집요하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계속 가짜 뉴스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김의겸 의원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이재정 의원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악수를 나눴는데 그 악수가 조작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닌 거 이재정 의원이 밝혔어요. 직접 가서 악수를 했다고. 두 번째가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러 갔다? 아무런 증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도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지만 세 번째는 대통령도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선을 그어야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만약에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의 녹취록만 존재해서 보도가 나오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보통 언론은 그런 증언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당사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돼 있지 않고 어떤 불특정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녹취록을 받았는데 그것을 언론이 보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 확인해야 되니까요.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하지도 못한 정보를 어떻게 믿고 이 보도를 했는지. 두 번째는 장소 특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하원칙 속에서 안 맞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있는 양 지금 보도를 하고 또 이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의원들이나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하는 건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죠. 네거티브 전략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다. 바로 의원들이 계속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과 술이라는 언급을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통령은 술을 마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낙인을 찍기 위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어떤 전략인데 선거도 끝났는데 네거티브로 세월을 계속 이렇게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야당은 아마도 국민들이 아마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는요, 하루하루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일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증거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는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진과 파일, 동영상 등을 외부 서버에 따로 저장해두는 서비스인데요. 검찰에 제출한 시점까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벌 받으시면 벌 받고 정당하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벌 받으시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증거가 그때 버리고 가셔서 혹시 있으신 건가? 아니요.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는 할 거예요.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증거를 다 지웠다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흔적은 남게 되어 있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의혹 등의 실체를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 중 또 하나 주목이 되는 대목은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뿐 아니라 경기도 이너서클 멤버들이 참석한 대화방이 서너 개 있었다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참여한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 말고도 경기도의 이제 핵심 멤버들이 포함된 대화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측근 참모들의 비공개 대화 채널이 더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런 대화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하고
2018년부터 2020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운영됐으며 대화방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10명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모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아니 좀 그거는 여쭤볼 제가 수 있어요?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최소 거기 이제 숫자 인도사 정도라도. 거기에 뭐냐면 이제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자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 전무방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팀 따로 있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원 수준인데 한 10명 정도. 이처럼 이른바 유동규발 의혹의 풍선은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선 자금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 부원장은요, 검찰 수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네, 검찰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김 부원장 측은 진술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수사 초기에는 유 전 본부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관련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김 부원장의 묵비권 행사에도 검찰은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걸로는요, 이른바 이제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 그리고 돈 전달 과정에서 사용했던 가방, 이런 물증들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BS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이미 8억여 원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나눈 통화 내역, 그리고 돈 전달 장소 인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 관련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도 적시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만큼 남은 열흘 동안의 조사에서 자금의 용처와 흐름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허점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스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뇌물을 가령 주겠다. 이게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 뭐 지금 성격 규정은 모호하지만 하여튼 준다 그러면 박스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요. 실제 그 진실은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경우에 자꾸 증거 없다, 말뿐이다. 네.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김영 측의 변호사도 네. 이 말은 못해요. 유동규 당신이 착복했지 않느냐 이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지금 그 녹취를 들려드린 김재원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은 기자 시절에 법조를 아주 오랜 기간 취재한, 그래서 상당히 이 법률 사안에 대해서는 밝은 그런 정치인으로 또 알려져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장관의 오늘 답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검찰 수사에 관해서 뭐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런 얘기할 단계는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뭐 야당에서는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검찰이 지금 기사로 그다음에 또 언론이 보도한 그런 증거들 말고서도 정말 구체적인 어떤 확증을 확보를 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 얘기로는 지금 뭐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전달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안을 사실은 좀 떠넘길 필요가 있죠.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경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유동규 씨까지 오는 부분은 조금 많이 소명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김용 씨한테 넘어가는 그 과정에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온 게 뭐 박스다, 뭐 가방이다 그러는데
전달된 가방을 어떻게 또 다시 갖고 있는지 나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여기에 이제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유동규 씨가 달라 그러는데 현재 나온 것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현재 나온 것들이 700억이거든요. 자기한테 배당된 것들. 이거 뇌물이거든요. 근데 왜 뇌물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대선 자금, 정치 자금으로 이걸 규정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뇌물이 아니라고 지목하는 순간 유동규 씨는 거기에서 전혀 배제가 되죠. 그리고 형량도 굉장히 감축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8억 5천의 뇌물 그리고 700억의 뇌물 다 이게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혐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 여태까지 검찰은 1년 동안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 1년 동안 다른 것을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이제 직격할 수 있는 정치 자금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소명이 안 되는 한은,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대로 있고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는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또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뇌물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남욱 씨 뭐 이런 분들이 돈 때문에 주먹질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대가 없이. 그러면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검찰이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8억이 유동규 씨한테 넘어가서 유동규 씨가 김용 후보자한테 갔다 안 갔다라는 시기를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자꾸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에 계속 무엇인가 대장동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8억이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대장동 이 다 환수된 작년이에요. 2021년도에 4월부터 5, 6, 7까지 그렇게 아주 근자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대장동 다 끝났는데 왜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김용 제외하고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건넬까요? 불가능해요. 왜? 다 끝냈고 유동규 씨는 그 당시에 뭐였죠? 경기도 관광공사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측근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내가 그 성남시에 알던 사람, 능력이 없어서 사장도 못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왜 달달이 끊어서 5억 주고 1억 주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해줄 수 있겠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무슨 대가가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 유동규가 작년에 어떤 대가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땐 아주 적절하게 대선과 관련된 시기들이었고요.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이 시기에 유동규 씨가 그 자금 흐름 다 봤을 겁니다. 그 자금으로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뭐냐면 빚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빚밖에 없는 사람이 그럼 6억을 갖고 작년에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대가도 없는데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당연히 지금 이 모든 증언이 일치된 지점, 바로 정치 자금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관련 검찰 수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여러 정황들을 언급했습니다. 석방 뒤 머물러 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가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 하나 동정이나 살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 있는데요. 어제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혹시 선임 비용은 누가 낸 건지?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그분이 내려보내고 이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나를 케어해 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데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하려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목한 이 변호사는요. 지난해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A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선임한 비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접촉해 왔지만 정작 위례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해당 변호사를 만나 선임계를 작성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후인 지난 11일경 구치소였습니다. 비 변호사는 위례 신도시 건으로 선임돼 놓고서도 정작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 등 다른 건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은 비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했고 변호인에서 해촉된 상황입니다. 채널A는 또 검찰 측도 비 변호사가 위례 사건 수사보다 다른 수사에 더 신경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 변호사 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지 못한 건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석 조사 일정과 맞지 않아서 못했던 것이고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위례 신도시 사건 외에 다른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채널A는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칼끝은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의 자금 수수 의혹으로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미 지난 2014년에 김용 부원장에게 1억 원,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2013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술값을 남욱 변호사가 대신 냈다는 진술, 그리고 2020년에도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명절마다 정 실장 앞으로 선물을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이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이 정 실장과 그의 주변 연결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 측에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금융계좌 번호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앞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중심으로 한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란 입장을 냈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집회에서 민주당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 도는 셈입니다.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수용을 지금 재차 압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공정한 수사를 명분으로 여당의 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이 대표는 이 대통령 관련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다고 선언했다면서 수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부는 민생을 챙기길 촉구한다고 말했고요. 이 대장동 특검 관련 법안의 보완, 수정 작업을 거의 완료해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제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자금 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단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저지를 뿌리치고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요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권 차원의 특검법 강행이란 민주당의 계산이 좀 꼬이게 된 모양새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정의당 관계자는 어제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단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권 겨냥 수사에 대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강사 압수수색 이후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해 맞대응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오늘도 정부를 향해서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기 극복에 우리 국가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게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할 듯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특검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의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비론인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겨라. 이건 좀 저는 부적절한 어떤 언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외쳐야 될 정의당이 이 일방적으로 가혹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대장동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정치자금 수사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오류가 있고 혼선이 있는데, 이런 검찰의 책임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수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의당이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어떠한 피의자도 그 기관, 나를 수사할 기관을 선택할 자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가장 가혹한 쪽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특검을 하겠다는 건 도리어 자신들도 추천을 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혹한 쪽에 선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로요, 인사 문제를 꼽는 분들 많죠. 요 며칠 또다시 민감한 인사 사안이 불거져서 지금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이자 국정원의 2인자로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놓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만에 돌연사직한 조 전 실장은 대검 중수부와 형사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었죠.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검찰을 떠났다가 지난 6월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었습니다. 이런 조 전 실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이 돌연 사퇴했다는 점, 또 사퇴 시점이 국정원 국정감사 바로 전날이었다는 점, 또 상관인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이제 조 전 실장 사퇴 배경을 두고서 국정원 주변에서는요,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 알력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요, 조 전 실장이 김규현 원장과 국정원 2, 3급 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달 초 전 정부 때 임명된 국정원 1급 직원 20여 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간부 인사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후 착수한 2, 3급 간부 인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조 전 실장의 인사안이 김 원장을 보좌하는 국정원 출신 참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이 짠 일부 2급 간부 승진안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요. 김 원장 측은 일종의 이제 적폐청산 차원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중점을 둔 반면에 조 전 실장은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적인 정비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두 사람이 이견을 보였다 이런 겁니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 고위 또 중간 간부직 인사에서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윤 대통령이 조 전 실장의 퇴진으로 교통 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규현 국정원장은 지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 갈등은 없다고 했고요.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서 개인 문제로 평가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슨 뭐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곧바로 후임은 임명을 하시는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좀 할 생각입니다. 인사 갈등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도 그런 사안은 없다. 인사 갈등과 관련은 없다라고 답변하셨고. 정치권은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서 니탓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잠깐 전해드렸듯이 우리 산업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과연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오늘부터 회장 취임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승진 뒤 첫 공식 행보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과 지역 협력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 첫 공식 행보로 협력사 방문을 택한 것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과도 동행해야 한다는 이 회장의 평소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장은 선친인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건희 전 회장의 2주기 추모식에 전현직 사장단 300명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진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2년에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이건희 전 회장이 병환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왔는데요. 55세의 나이에 공식적으로 삼성 회장 직함을 달게 된 겁니다. 1991년에 처음 삼성전자에 입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회장 승진까지 31년이 걸린 셈이죠.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매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짧은 소감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어제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취임식 자체가 또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회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임사 역시 이건희 전 회장 2주기인 지난 25일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힌 소회와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취임이 형식에 매달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 회장 개인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 회장이 2014년 이건희 전 회장이 쓰러진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취임 관련 메시지나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은요, 1987년 12월 1일 45세 나이로 호암 아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더욱 넓히고 해외 사업의 활성화로 그룹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것이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경영 기법의 도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재를 더욱 아끼고 키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며 그들에게 최선의 인간관계와 최고의 능률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취임 과정을 보면요. 다른 점이 여러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건희 전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지 20일 정도 지나서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이재용 회장의 승진은 2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라는 점입니다. 두 부자가 이제 성격을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일단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 임직원에게 은둔형 카리스마, 엄한 아버지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자택을 개조한 승재원에 주로 머무르면서 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특유의 짧지만 직설적인 화법으로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남기곤 했는데요. 지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건희 전 회장이 은둔의 카리스마라면 이재용 회장은 평소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계열사 구내식당에서 자주 목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각 계열사를 찾을 때마다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거나 임직원들의 셀카 요청에 스스럼 없이 응하고 직원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장단과 만날 때도 지시보다는 경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거나 수행원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홀로 출장길에 나서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국민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삼성전자 주식이 이재용 회장 체제를 맞이하면서 과연 주가가 반등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승진한 날인 어제는 이 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39% 급감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회장의 승진으로 경영상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요, 6만 원 선에 안착하지는 못했는데요. 삼성전자의 6만 원 고지 탈환 시도는 지난 8월 26일 이후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방송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삼성전자 주가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사 가치 제고를 비롯해서 이재용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이 회장은 2년 전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흡수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회장의 1심 재판은 적어도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 확정까지는 3, 4년은 더 걸릴 예정이라서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이 이재용 회장 체제를 맞았습니다. 국민이 이 회장에게 기대하고 있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대 대기업들의 징크스가 있어요. 3세 경영에서 사실상 무너졌던 기업도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병철 회장, 창업주 또 이건희 회장을 벗어나서 3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위기입니다. 초격차 기술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
대만의 TSMC에 한동안 또 몇 분기에서 좀 빼앗긴 어떤 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창업주가 했듯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이 삼성전자의 지금 이재용 회장에게 거는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회장 취임하고서 첫 메시지를 국민 사랑을 받는 기업이다. 이게 사실 삼성이 굉장히 괴리돼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초169 뭐 한국 기업 경제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거 다 인정하는데 이건희 전임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주의의 은둔형 카리스마,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국민들이 굉장히 칭찬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버지의 계획살인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죠.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편 얘기입니다. 오늘 범인 A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A씨는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근데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정확히 한 달은 아니면 20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우라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기억하신 거예요? 사건 한 2, 3일 전부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A씨가 계획범행이라는 점은 또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들으신 것처럼 한 2, 3일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획했다라고 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병으로 1년여 전에 회사를 퇴직한 A씨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가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한 말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큰아들을 먼저 살해한 뒤 큰아들을 감싸서 안고 보호하려던 아내까지 살해를 했고요. 이후에 작은 아들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위해 집을 드나들 때는 CCTV가 없는 1층 복도 창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합니다. 애초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고 항변하던 A씨는 증거물이 발견되자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 달 전 집 근처 상점에서 범행에 쓴 둔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인 그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애초에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A씨는 작은 아들은 애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작은 아들이 앞서 부인과 첫째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거는요. 범행 이후에 그 남편의 아주 태연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죠. 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요.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 있다. 이렇게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뒤 태연하게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PC방에서 2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니메이션을 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PC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머리가 축축하게 덜 말려진 상태였으며 얼굴은 빨갛게 상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서요. 지금 경찰이 범인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사건이 비속살인, 그러니까 부인, 자식과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들의 신상도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형법상 존속살인은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 같은 부인 또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비속살인은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아이들을 살해하는 비정한 부모들 사건이 많은데 이들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신뢰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에게 살인을 당한다면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이 존속 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속에 대해서는 그런 가중처벌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하든 가족 간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그런 법으로 좀 변화시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수홍 돈으로 소송. 박수홍 씨 형제 소식인가 봅니다. 네, 현재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와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그런데 이 친형 부부가 동생인 박수홍 씨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럼 박수홍 씨, 그러니까 동생인 박수홍 씨 돈으로 형이 박수홍 씨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지난해 4월에도 다른 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소속사는 모두 박수홍 씨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박수홍 씨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또 행사비 등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친형 부부는 박수홍 씨가 고소한 사건을 박 씨가 번 돈으로 대응해온 셈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형을 애틋하게 생각했던 박수홍 씨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형이 이번에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성아 너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제. 너 그럴 때 됐어. 그런데 진짜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네. 울컥하네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제일 오랫동안 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니까 진짜 힘이 나고 막.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첫 공판 11월 7일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재판에서 봐야 될 게요. 박수홍 씨 부친이 이거 내가 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범죄라는 겁니다. 지난번 대질 조사에서도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수홍 씨를 향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 박수홍 씨가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부친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변호인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홍 씨가 이제 아버지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버지는 인터넷 뱅킹의 비번이나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나는 그런 거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 개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내가 애들 심부름을 시킨 거고 자기가 다 총괄 관리했다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세 번째는요. 조주빈이 왜 편지를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의외의 인물한테 편지를 썼다. 지금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주빈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이 수감 중인 이은혜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협조하지 말라. 그런데 조주빈이 이은혜에게 일종의 이제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이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가 어제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얘긴데요. 이 조 변호사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이 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은혜와 조현수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이 조주빈의 조언을 따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깜짝 놀랐다면서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당시 심경을 돌이켰습니다. 이은혜한테 편지까지 보내서 조언을 한 이유 과연 뭘지 검사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네, 조재빈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은혜와 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던 조주빈과 이은혜의 과거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어제는요, 이은혜, 그다음에 계곡살인의 공범 조현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해온 심리 지배에 의한 자귀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귀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은혜는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수년을 이어왔고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면서 두 차례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곡으로 데려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와 인터뷰를 가진 조재빈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면서 입증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은혜의 그 계곡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밝히지 않았다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밝혀졌고요. 결국 이제 재판이 회부가 돼서 어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판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것을 갖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어떤 그 범죄 행위였어요. 그 남자는 번듯한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그다음에 아내의 내연 관계에서 휘둘리면서 이런 어떤 사례를 저질렀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충격이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 형량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거보다 우리나라가 사형에 실질적으로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량으로서 사실 고인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다시 뭐 할 수 있을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점이 또 다시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판결에서 이른바 지금 말씀해 주신 가스라이팅에 대한 직접살인 그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